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원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학문의 자유의 범위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집니다. 학문의 자유는 진리 탐구와 관련된 자유를 말해요. 진리 탐구를 하려면 연구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가르칠 자유도 필요하죠. 학문을 위해 집회나 결사를 하는 자유도 따라오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학문의 자유에 포함돼요. 그럼 대학이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될까요? 논란이 좀 있긴 한데 헌법재판소는 이것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예술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별도로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예술의 자유가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의미이죠. 자유롭게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 창작물을 유포할 자유가 필요해요. 학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예술 관련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있고요.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관련해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 가운데 하나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 외에도 음악, 연극, 무용, 미술작품, 건축물, 사진,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제23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23조 1항을 보면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산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다 법률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재산권의 개념이나 대상이 고정적이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00년대까지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의 4분의 3이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노예 얘기입니다. 그때는 인간이 재산권의 대상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노예 2명 주문하면 배송되어 오나요? 절대 안 오죠. 이런 거래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로 바뀌었고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노예 소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권이란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산권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참고로 법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철학적 이유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유의 대상은 신이 전 선물인 자연의 내 땀과 노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땀과 노력이 결합된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의 이런 의미가 점점 변질되면서 이제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또한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헌법 23조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제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재헌 헌부, 재헌 헌법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한한다거나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사회주의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원래부터 명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아주 뿌리 깊은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만 18세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선거권을 줄지를 정하고 있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이에요. 예전에는 이 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8세가 되면 군대를 갈 수 있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 될 수 있어요. 부모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딸 수 있죠. 그런데 투표권은 안 주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200여 나라에서 18세 이하의 투표권을 주고 있기에 더욱 이상하죠. 그래서 선거 기능 연령을 낮추자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1919년 12월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하고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건 오히려 우리 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교육기본법을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법 전문에서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3.1운동이나 4.19 혁명도 학생들이 주도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18세 청소년의 구성 비율을 봤을 때, 교육 이념과 헌법 정신을 고려했을 때, 모두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40세 미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가기관에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가 공무 담임권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무를 맡아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되면 돼요. 그런데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공무 담임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에 4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신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40세가 안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24살 먹은 정말 똘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었어요.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 읽었어요? 이거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제 때문이죠. 생각에는 이런 연령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꼭 40세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꼭 25세 이상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요즘에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연령과 맞춰서 이 연령 제한도 좀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19세에 시장이 되고 20세에 장관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40세의 대통령이 되려면 20세 때부터 뭔가를 하고 있어야 경험이나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정당 가입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1월 정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어야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당시 외국에서 15, 16세가 되어도 정당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정당에 조금 일찍 가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터진 거죠. 앞서 헌법 전문에 대하여 다룰 때 우리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적 사건 모두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촉발되거나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작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법률도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1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청원법입니다.
이 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수가 있고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하죠. 국회도 청원을 받습니다. 이때의 법률은 국회법으로 과거에 국회에 청원할 때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했어요. 이에 따라 소개해줄 국회의원을 못 구해서 청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국회법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청원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226건인데 이 중 8건만이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원안 가결된 것은 그 중에서도 2건에 불과했을 정도이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청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정원을 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진행했던 일하는 국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시민이 전자청원 제도를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달간 개정안 작성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당시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려던 김경수 전 의원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9년 4월 통과되어 2020년 1월 10일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민 동의 정원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는 30일 이내 100명이 동의하면 국회 홈페이지에 정원이 등록되고 이후 9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이전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공식 정원으로 인정되어 심사됩니다. 하지만 10만 명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1년 7월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 정원제도 개선 시민사회 TF가 열렸어요. 그 결과 같은 해 12월 동의 기준이 5만 명으로 완화되었어요. 정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도 움직였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개선되지 못했어요. 우선 2022년 4월 위, 위원회의 정원이 회부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열린 첫 회의에 예의 없이 정원이 상정되게 하고 이 심사되지 않아서 심사 시간을 연장할 때 추가 연장 기한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국회의원들이 싫어도 청원을 심사하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되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군인 또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배심원이 판결하면 왜 안 될까? 27조는 형사소송법 중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서 12조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 12조와 27조를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는 도입이 안 돼요. 미국의 배심원제 보세요. 유죄와 무죄를 누가 결정합니까?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 거죠. 법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심원제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긴 해요. 바로 국민참여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결정을 못해요. 의견만 냅니다. 법관은 그 의견을 참고만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에서는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로 바꾸려고 했어요. 법관을 법원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배심원제도 법원 시스템의 하나니까 배심원제가 폭넓게 도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헌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 됐어요.
이 항은 군사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군사 관련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도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군사법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평상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군사법원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미국 군대는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 군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항상 본국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군사법원을 두는 겁니다. 전쟁 중이거나 해외에 군대를 파견했을 때, 그래서 본국에서 재판을 받기 어려울 때 군사법원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가요? 아니죠. 해외 파병을 하고 있긴 해도 파병의 목적이 전투를 위한 건 아니에요. 평화 유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군사법원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위헌적이다,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 폐지가 개헌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군사법원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하는데 군사법원은 독립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군 판사가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보면 판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판관이라고 하는 장교가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 내의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 중 하나가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해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던 수도병원을 방문해서 유족을 만났었는데 유족 중 한 분이 제게 이해람 중사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망 당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그 영상을 촬영했겠냐며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하셨지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던 시신보관소에는 길게는 수년, 짧게는 수개월 동안 유족이 모셔가지 않은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군에서 내세운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적어도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군 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군사, 군사법 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에서 살인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알면 바로 신속하게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이 법안은 수많은 군 장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었고, 현재는 군대인 의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혜병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려고 했을 때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등이 이첩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첩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이첩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대령이 거부하는 사건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요. 그 1심 판결문을 보면 제가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어요. 군대 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실을 군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바로 신속하게 딱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은 그것을 방해하려 한 것이기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서 한 일들 중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로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원에 가면 아무 형사법정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 재판이거든요. 다만 참관인이 너무 몰릴 것 같을 때는 번호표를 뽑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된다고 판사가 특별한 판단을 내렸을 때도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 같은 거죠. 이런 경우 말고는 원칙적으로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구속만 되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속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언제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구속시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래요. 누굴 구속하면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은 기억 안 하거든요. 그리고 형사자 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형사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면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당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형사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검사예요. 가해자와 검사는 당연히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술도 하고 증거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이 조항을 특별히 둔 거예요. 그래서 형사 피해자 중에 정말 억울해서 가해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할 때 신청을 해서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할 수 있도록 진술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때 사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이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사실 법원이 진술하도록 잘 안 해줘요.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이죠. 그래서 재판을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재판에 나가서 진술도 못하게 하고 참여할 방법도 없으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서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최근에 회복적 형사 절차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형사 절차를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형제가 많은 사형제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폐지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형이 워낙 강력한 처벌이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감정적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피해자가 크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해요. 반면 회복적 형사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수사나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치유가 되면 가해자에게 꼭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 폐지로 가면서 회복적 사법 절차도 같이 고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자, 여기에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뭘까요? 피고인은요. 수사가 끝나고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기소를 기준으로 전 단계는 수사, 다음 단계는 재판, 그러니까 기소를 기준으로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 재판 단계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검찰청에만 있었으니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독점했지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설치된 이후에는 공수처 소속의 검사들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검찰만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깨졌어요. 공소유지권도 검사가 갖고 있어요. 검사는 형사재판을 할 때 한쪽 당사자로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공소유지권입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형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형의 집행 권한도 갖고 있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재판 결과 집행권, 이렇게 형사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수사권의 폭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총 3번 있었어요. 그중에 2번은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어요.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를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의 범죄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보안 수사만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차 수사권 조정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1차 수사권을 유지하면서 많은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추진되게 되었어요.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기존의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6대 범죄를 2대 범죄, 부패 경제 범죄로 다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즉,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1차 수사권을 가지는 범죄를 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법률이 되어 있고 여기서 등은 앞의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유사한 것은 다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령으로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 범죄의 종류를 다시 늘려버렸어요. 이것은 6대 범죄를 다시 2대 범죄로 줄이려고 했던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인데 이를 두고 시행령 통치라고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당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1차 수사권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줄이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등을 중으로 고치자고 주장했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올라간 개정안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중이 등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그 당시 지속적으로 등에 대해 반대했는데 말이죠. 당시 원내 지도부가 조금은 아니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공수처의 설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은 123석에 불과하여 단독으로는 입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4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다른 작은 4개의 정당과 함께 힘을 합쳐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개의 다른 정당은 사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원해서 공수처법 논의에 참여한 것이지 공수처 설치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상 결과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매우 작고 약하게 만드는 형태가 되었어요. 당시 협상 담당자였던 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의석수가 모자라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법사위의 벽을 넘기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사건을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검사의 4가지 권한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기소권이 제일 무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로 일부러 누군가를 치어서 죽였다고 해보죠. 이것은 살인죄죠. 차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냥 풀려나요.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는데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범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를 안 해버리면 끝입니다. 물론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항고를 한다든지 재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소권이 아마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차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때 제가 실수로 차를 몰아서 그런 거라고 기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10만큼인데 5만큼 잡아서 기소를 했을 때
재판에서 이를 다시 10으로 늘려서 판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피의자가 검사의 대학교 동기라서 봐줘야 하는데 아예 불기소를 하기엔 부담스럽거나 할 때 10의 죄를 3, 4, 5만큼만 기소하는 거죠. 그런데 기소권을 검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기소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예전에 정권에 잘 보이고 싶을 때 정권 핵심 인물이나 관계자를 수사하면 아예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해도 혐의를 확 줄여서 기소하고 그랬었죠. 반대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연주 KBS 사장의 경우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배임은 회사에 대해 신의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하는데 핵심적인 범죄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KBS가 국세청 상대로 법인세부가 취소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1심에서 KBS가 이겨서 2,448억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사가 그만 다투고 556억만 환급받으라고 공고를 했어요. KBS가 이 조정 공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정현주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판사의 조정을 받아들인 게 죄라면 그 판사도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조정, 화해 등이 이루어진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다음은 형사 보상 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체포되었는데 재판을 진행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보죠. 국가의 잘못으로 괜히 생사람 잡은 거잖아요. 이럴 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해요. 법에 따라서 대략 구금일수 하루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1급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결정하여 주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29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 문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했는데 33분이네. 어떡할까요? 네, 그만할까요?